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김상목 원장의 뇌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30강을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마음이 아플 때 불교 심리학, 이 책이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불교 심리학도 있고 또 현대 심리학, 이분이 이제 임상 심리학 박사거든. 그러니까 이제 현대 임상 심리학도 많이 알고 불교도 수행을 많이 했고 또 유명한 이제 명상가들하고 세계적인 교류를 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도 할 줄 알고 뭐 나중에 또 개선점에서도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없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외국의 불교 심리학에 대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이 있는 불자 또는 스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지구촌 시대에서 맨날 뭐 2000년 됐다고 전통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용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회에 퍼뜨리고 우리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어떤 동양 불교의 나라보다도 일본에 못지않는 불교 종주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대에 맞게 우리 사회에 또 세계의 조류에 맞게 이바지할 수 있고 유용성이 있고 쓸모가 있고 그러면 발전하는 겁니다. 그건 뭐 어떤 계통이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강의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기준을 삼아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 지난 강의에서 이어서 탐진치의 그 뿌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지요. 이걸 다시 또 이야기를 하면 탐욕,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동양에서 태국에서 이제 수련을 많이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으로 가가지고 보스턴에서 귀국을 해가지고 속세 생활도 해보고 엎치락 뒤치락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고. 자기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해탈이란 말도 있겠지만은 파괴. 옛날에 보면은 이제 천주교 수녀가 이제 수녀 생활을 그만두고 파괴라는 이제 영어를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종류의 영화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만두겠다 이 말이야. 이제 스님 하다가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중생 또는 이제 속세 생활을 하다가 다시 또 이제 모자람이 있으면 다시 또 절에 들어가서 또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항상 다양한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재미있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건강한 욕망이라는 게 이야기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건강한 욕망. 욕망도 종류가 많죠. 건강한 욕망. 건강하지 못한 욕망. 욕망과 욕구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욕망이라는 게. 이제 건강한 욕구라. 이 저자가 소개하는 것은 건강한 욕망을 추구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명상 생활하고 옛날에 이제 상처를 받은 부모로부터 하는 그 경험을 다 없애고 완화시키고 연민의 감정을 해가지고 해탈을 한다든가 또는 무아 상태로 이제 온 후에 했던 속세 생활을 하다 보면서 또 그 생활에 대해서 또 연민을 하고
그래서 또 깨닫고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경지를 또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한 욕망이라는 것을 함으로써 그게 지혜와 연민의 기초를 다시 재발견하고 자유도 얻음과 동시에 또 해탈도 한 경험이 있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건강한 욕망, 건강한 연민의 수행, 그리고 이제 건강한 대응 방식으로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을 대학원에서 다시 보스턴에 가서 심리학을 다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대척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약한 긍정적이고 개인적인 자부심을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업투데이트 더 발전시키자, 선진 시민의식을 창출하자, 그런 내용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이 저자가 제시하는 것들이. 그래서 참되고 강한 자부심을 더 강화시키고 올바르게, 왜곡된 게 아니라 부정적인 자는 없애고, 부처님 말대로 석가모님이 옛날부터 이야기한 것은 나쁜 자의식을 버리고 없애고 자꾸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본심을 앞세워서 본심을 나타낸다. 그 말은 이제 긍정적인 자아가 있고 부정적인 자아가 있는데, 부정적인 거는 이제 접어두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긍정적인 자아를 발전시키면은 어느 정도 무아 상태와 비슷한 공평하고 밸런스가 맞고 동서양에 어울리고 그런 것이 또 현실에도 부합되고, 너무나 이 종교가 현실 생활하고 이게 너무나 이제 분리되어 있고 서로 이해를 못하면 그것도 문제란 말이죠. 이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우주에 창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에 믿고 안 믿고 그것이 갈라지는 거란 말이야.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그게 이제 불교는 다르죠. 불교는 이제 윤회 사상으로 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윤회 사상은 아마 인도 철학에도 가깝고, 불교에서는 특히 대성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을 그렇게 많이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그런 이제 차이점을 좀 알으셔야 되고, 그 욕망에서 건강한 욕망은 뭐이고 건강하지 못한 욕망은 예를 들어서 과도한 소유욕을 갖는다든가, 그러면 결국 안 좋잖아요. 너무나 소유욕이 강하면 그것도 뭐 소유욕을 가지고 뭐 소유욕은 뭐 한이 없는데, 그러면 자기 자신이 망가져 본다고. 결국은 같은 공동체 생활이 불가능하고,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자기 욕심만 부리고 가부장적으로 뭐 독재를 부리면은 그것은 과도한 소유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제 명문대학교를 보내려고 애를 자기 소유물 같이 하는 것도 과도한 소유욕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자기가 원래부터서 자기 자식이 그런 본심이 있고 원래 좋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맹자 선생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성설에 의해서 인간이나 어린애가 태어났을 때는 결국은 마음씨가 다 좋다. 근데 이 세상이 오염이 돼가지고, 그게 차차 어린 이게 본심이 아주 깨끗하고 좋은 건데 오염이 돼가지고 나빠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탈한다든가 없애든가 제거를 한다든가 그것을 올바르게 한다든가, 자부심을 참되고 올바르게, 애곡되지 않고 그림자. 그러니까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도 그랬잖아요. 그 페르소니아라고, 그 나쁜, 그래 자꾸 건더기가 되는 나쁜 이제 열등감이랄지 뭐가 됐든지 간에 나쁜 의식고조를 가지고 있으면 삐뚤어진
정신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심하면 이제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것을 과도한 탐욕이나 무지나 어리석다든가 무식하다든가 또는 두려움이 많다든가 탐욕, 집착, 내려놓기를 잘 못하다든가 너무나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 그런 수행에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불자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의식주만 해결하고 적당하게 불공을 뭐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진짜 스님이 아니잖아요. 흑심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이제 욕망을 넘어서서 우리 내면에 진짜 해탈과 자유와 풍요로움을 깨추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궁극적인 경지까지 올라 있어야 된다. 이런 사상이나 생각은 서양에서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고 체제가 달라요. 서양하고 우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탐진치고 진, 혐오스러운 거, 증오스러운 거, 그런 것은 이제 그런 것을 넘어서 연민의 수행을 한단 말이야. 수행도 종류가 많아요. 연민 수행, 무슨 보살 수행, 뭐 굉장히 그 대상에 따라서 명상하는 것도 다르고 수련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코치하는 사람들은 아주 능통한 스님들도 스님의 스님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스님을 가르치는 멘토, 그래서 이제 승가대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민의 경지를 하고, 이제 저자가 이제 개인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에 이제 출가를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은 이제 미망이라는 말을 써요. 미망이라는 그것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진실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미련하다 이 말이죠. 머리가 탐욕이 많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탐욕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료하게 보이지를 않는 그런 정신 상태가 흐리멍텅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식들이 나쁜 것 중에서 확실하잖아요. 적당하게 넘어간 걸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특히 중국 사람은 더 그럴 거예요, 아마. 적당하게 넘어가. 그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어찌고 저찌고. 그러니까 이제 오주가 있으면 이제 불교에도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공이 바로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심전심 뭐 애매하게 난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이 굉장히 논리적이게 해서 있으면 있다, 잘 모르겠는다 하고 확실하네요. 근데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이제 이 동양의 사고 방식의 나쁜 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마인드가 약하다고. 그것은 이제 내가 미국에서 20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또 공부를 해보고 문헌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유를 터득하기 위해서 마음의 부담, 괴로움이 없게 자유스럽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상제 고집 밀도를 수행하고 탐진치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지금의 명상을 지도하는 세계적인 명상가들의 결론은 뭐냐면, 초기에는 불자들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을 복용해도 좋다고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저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꼭 수련만 그냥 굉장히 어렵고 득도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쇠약해서, 나중에 내 생각인 거래요.
인도에서 아주 이제 수련을 많이 하고 강하게 명상을 많이 하고 여기 굶어가면서 이제 수련을 하고 그러면 몸이 약해져 가지고 내 생각인 그래요. 그 책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게 불자들이 절에서 그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은 저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기진맥진이 된다고. 그래가 헤어나지를 못한 몸이 배겨내지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몸이 약해가지고 병 걸린다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국 무술, 그러니까 승려들이 무술을 많이 하는 것은 그게 정신적인 해탈이나 수양이나 명상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몸을 보강하기 위해서 무술을 공부하고 연마를 하고 수련하고, 그것도 강한 자아 자부심이나 도전 정신이나 끈기 같은 거 그런 것이 없으면 정신력에 의해서 그렇게 수련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정신력이 강해야지 메달을 따든지 말든지 하지, 정신이 허리멍텅하면은 건강한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가, 그래서 과거에 중국의 소림사라고 있잖아요. 소림사는 승려들이 있는 이제 명상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몸이 허약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무술. 소림사 무술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신체적으로, 그것도 정신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 그런 게 책에 나와 있더라고.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튼 이런 이제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교도소를 이렇게 선도하고 그런 경우는 명상생따와 마찬가지로 스님들이 이제 어려운 일도 많이 하는 경우도, 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도 이제 도와주지만은, 교도소에 같은 사람은 이렇게 자꾸 성교를 하고, 성교가 아니죠. 불교에서는 불자가 되게 이제 인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의도하는 것과 업보라면 카르마라는 게 그거 있는데,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부딪히고 그러면은 과거에 업보가 있고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고 그러면은 병이 걸린다든가,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동기가 있고 의도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는 것도 계속 영지 개념이거든. 그것도. 그러니까 무엇이 원인에서 무엇이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런데 결국은 그런 나쁜 의도나 동기가 어떤 데는 미래를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악의 씨앗, 업보.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은 너무나 뇌과학적으로 아주 타당한 이야기라고. 그런 것도 지난 강의에 이야기했던 레인의 변화의 원리에 의해서 차차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가서는 우리가 그런 의도대로 되기 위해서는 자기 지지가 있었는데, 자기 자신의 의지력이랄지 그런 변화의 지지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연민의 길을 건다든가 긍정의 의도를 발휘해가지고 또 신성하고 긍정적인 비전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변화할 수 있는 지지대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은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래서 신성한 비전, 시각화라는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는 시각화, 머리에서 자꾸 그린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뭐 인자한 부처님을 얼굴에서 자꾸 생각하고 불공들이고 또 뭐 삼배를 한다든가 뭐 108배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의
인자한 얼굴을 항상 머릿속에 또 지우고, 지웠다가 다시 그리고, 그랬다가 또 지우고, 그리고 상상하고 상상하고 상징물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부다를 하다든가 카르마의 법을 지킨다든가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공동체에 기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룹으로 명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심리학적으로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이제 명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룹을 이제 해서 그룹을 이뤄 가지고 명상을 하는 경우도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심리학에서는 인지 심리학도 있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뭐 그런 거, 특히 프로이트 시대에는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흔적이나 창피한 일이랄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것을 자꾸 들춰가지고 그 원인을 찾고, 그게 정신 분석의 원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꺼내봐서 이렇게 자꾸 휘지고 다니고 그래 봤자 그 환자와 의사 프로이트 그 사람까지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야. 그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나쁜 부정적인 것을 자꾸 휘짓지 말고 그냥 지금 문제가 되는 거, 변비가 있다든가 괴롭다든가 가슴이 아프다든가 그 지금 현재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고 용기를 내서 북돋아주고 연민의 동반자를 이렇게 보조해주고, 그렇게 해서 인지훈련뿐만이 아니라 행동주의로, 그래서 행동주의로 연민을 변화시켜 가지고 자체 치료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소개된 것이 다라이 라마를 좋아한다고. 나는 다라이 라마를 인터뷰한 것을 책을 읽어본 것이 한 50년 되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렇다고. 이 다라이 라마가 6살, 뭐 5살, 뭐 그때 이 다라이 라마가 티베트에서, 다라이 라마는 어렸을 때부터 다라이 라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살아 계시는데, 다라이가 이제 유치원 아주 어린이 시절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남작인가 북작인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영국식의 영어로 이제 많이 이제 공부를 시켰다고. 그래서 현재까지를 다라이 라마는 영어를 잘해요. 근데 잉글리시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브리티시 영어를 잘한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다라이라면은 옛날부터서, 어렸을 때부터서 불교뿐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 서양의 심리학자들을 좋아한다고. 그리고 아전 인식교육은 뭐 당연하지. 불교를 이해하고 동조적이고, 그리고 동의를 하는 그런 서양의 학자랄지 지식인이랄지 또는 심리학자들이 그걸 좋아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전통이 있죠. 불교 스님들이 이제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교 거기에서 이제 저기 실험 동물 같이 명상하는 때 이제 나타나는 이제 심리학적인 변화를 거의 많이 스타디를 했다고. 그것을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명상했을 때 내 뇌랄지 심장이랄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런 것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다라이 라마가 좋아하는 수행법은 뭐냐면 생각을 변화시키는 수행. 자기가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더니 그러네, 이 마음이 바뀌어진단 말이야. 그런 것을 잘 관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관절을 많이 한다고, 이제 다라이 라마께서. 그래서 관찰하고 연민하고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한테 친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왜곡된 사고가 아니라 문제는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나의 생각이 옳고 그런 것은 상대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들이죠. 나무아비 탑을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은 것은 염불 하는 거죠. 다시 반복해서 또 중얼중얼. 그 중얼중얼, 종교적으로 중얼중얼 하는 데는 이슬람교 사람들이 이 중얼중얼 잘한다고. 그리고 또 이 불교 인도 사람들이 중얼중얼 잘한다고. 그러니까 암송이란 말이죠. 이제 그게 안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도 이제 미국에서 내가 의사생활을 했었는데, 예, 이슬람교 의사가 출신 그 의사가 있고 인도 사람도 의사가 있어. 그러면 뭐 항상 뭐 흥얼거리고 그런 게 많다고. 스트레스 생기면 염성을 한다고. 자기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나 염불 그런 것을 인도나 이슬람 수피즘이라고 수니파하고 인도 종교 의식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비를 이제 개신교의 이웃사랑과 마찬가지로 불교의 미덕은 뭐냐? 결국은 불자가 아니느냐 관계없이 자비로운 연민의 사상, 그것이 최고의 덕목이라고요. 그 이제 그 불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 뭐 개신교를 믿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객관적으로 사회에 이웃의 보탬이 되는 것은 자비하고 사랑, 이웃사랑.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 최고의 미덕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통을 일으키는 생각을 아름다운 생각으로 바꾸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좀 풀어서 이게 고통을 내려앉고 열린 마음으로 사고를 다시 변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런 괴로운 생각을 열민의 마음으로 자꾸 바꿔보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인터뷰하려는 기자들은 3,000번을 절을 하고 들어오라. 그래야지 그게 이 자격이지. 나는 만날 수 없다. 나 바쁜 사람이다. 나 수행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맨날 뭐 카리스마고 많이 알려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기자들이 좋아하잖아요.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를 꼭 만나고 싶으면은 3,000번 절을 하고 들어오라 한다든가. 거기 비서가 있잖아요. 지금 비서도 스님이었는데 그분도 지금 살아계실 거예요. 아마 그분이 아마 그 설정 스님에 대해서 책을 저술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분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집중과 마음에 가진 신비로운 차원이라는 것은 내면에 집중해서 지혜와 이해를 담는 그릇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꾸 되새김을 하면서 연말을 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정제를 하고 그래서 깨달을 수 있게. 깨달은 것은 내부에서 깨달아요. 여기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옛날에도 항상 내가 강의를 했는 건데 여기가 또 중요하다고. 이 내부 성찰. 이제 득도를 하느냐 못 하느냐,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것은 내부의 인간 대뇌 피질의 전전부엽에 있는 내부에 있는 뇌에 의해서 깨달아고 성찰하고 마음을 참나를 발견하고 마음을 열고 그런 것에 의해서만이 진짜 깨달음이 생기고 변화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외부에 의해서 변화를 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외부에 그는 돈이 관여된다든가 내가 욕심이 세고 돈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자기가 억지로라도 가식으로 또는 위장을 해서 그림자로 포장을 해서 자기가 이제 돈을 목적으로 해서 자기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또 비교해서 딴 사람이 어떠니까 자기도 딴 사람이 논을 사니까 자기도 배가 아파서 논을 산다든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변화가 생겨가지고 변화에 산다. 우리나라가 이제 변화를 해야지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산다. 이게 하나 동기부여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동기부여를 제대로 만들려면은 일본과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은 내가 소개를 옛날에 뭐 1년 반 전에 이야기한 것 같죠. 외부에 의해서 일본이 이제 컴퓨터를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기술이나 재료를 수출을 안 한다. 제동을 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컴퓨터를 더 생산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자극을 의해서 불매운동이 일어난 거고, 그것은 제1차적이고 자발적인 거고, 사실은 내부적인 가치가 변해서 생기는 것은 자존심의 대결이 아니라 자부심 또는 자존감, 자존심 대결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1차는 불매운동은 이건데, 실제는 자부심이라는 것은 돈하고 비교 대상이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일하는 것, 부처님을 깨달으는 그런 경지의 내부 성찰과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은 자부심이나 또는 자존감이라고 말이죠. 자존심은 내부에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혼동을 해서 사용한 사람은 이 낱말을 사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엄중히 경고합니다. 굉장히 달라요. 심리학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자꾸 혼동해서 자꾸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누가 됐든지 뭐 과거에 뭐 장관이 됐든지 누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이제 지도층이 됐든지 이걸 함부로 써가지고 무식한 것을 자꾸 노출시킨다고. 그거 자세히 이거 분간도 못하면서 이게 쉬운 말이 아니단 말이죠. 참되고 왜곡되지 않고 참되고 올바른 자의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신한테는 적어도 책임을 질 수 있고, 자기가 약속하는 것을 잘 지키고, 정직해야 되고, 자기 자신한테는 정직해야 돼요. 자기한테 정직한데, 딴 사람한테 조금 부정직하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거짓말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지만은, 자기 자신은 아주 자기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책임지고 정직해야 되고, 자기 자신한테는 정직한 것이 서양 문명의 에센스라는 말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 돈도 벌고 식민지 생활을 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도 자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책임, 공평, 사회, 그런 걸 제대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떤 장관은 뭐 국민들한테 뭐 이래라 뭐 자기 욕심 부리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는데, 자기 직분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거짓말로 말이지. 그러니까 속 다르고 겉 다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막말로 그런 사람은 이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직도 집어넣지 못하게 자꾸 시간만 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직무유기라고 이제 그런 것이 자꾸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면 결국은 손해는 어디냐? 우리나라로. 세금은 누가 내는데?
그런 고급 공무원들의 양심과 원칙과 덕과 속과 그러니까 일치돼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국민들한테는 거짓말 왜곡된 말을 한다든가 약속을 한다든가 그것은 인간적으로 되어먹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이제 지도층이 많을수록 우리나라가 싹수가 노랗죠. 싹수가 노란다는 건 장래에 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내적인 성찰력이나 철학이랄지 양심과 도덕이랄지 그런 것을 빨리 총체적으로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말이 좀 빗나가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네 한울내과 원장 김상묵입니다. 오늘 강의 62강은 즉석 스트레스 해소법. 즉석이라는 그 단어가 조금 애매한 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라는 것은 먼저 대하기 전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되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냐 하면은 다음 강의에도 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즉석. 그러니까 바로 화가 났을 때, 우기했을 때, 그때도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함으로써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세뇌까지는 아니더라도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고 몰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세뇌가 됩니다. 그 세뇌가 꼭 나쁜 소리는 아닙니다. 자기가 자신이 습관을 들여가지고 담배를 안 피지 말자 하고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면 금연이 되지 않아요. 그거 같은 이치란 말이죠. 그걸 극복하는 거라고. 근데 극복하는 데는 항상 스트레스가 따른다고 내가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스트레스를 영구적으로 만성적으로 여러 가지 악영향을 몸에 끼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겨내는 스트레스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담배를 피고 싶은데 참는다고 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밥을 많이 먹고 좀 호탕하게 살고 그러면 좋은데 비만이 있어가지고 그걸 밥이나 식사를 다이어트 한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애 귀여운 자녀들을 낳는데 그 낳는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고통이 없이 어떻게 좋은 자녀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같은 개념인데 즉석에서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복식 호흡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또 근육에 이 긴장이 많이 흐를 때는 근육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고 이완시켜주고 스트레칭을 해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뭐 근육 마사지도 포함될 거고 안마도 포함될 거고 침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근육 스트레칭. 또 복식호흡이라는 것은 이제 행정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복부하고 하부하고 중간에 이제 근육이 칸막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행정막 아닙니까? 행정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서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니까 숨을 쉬는 거, 스트레스가 있으면 한숨을 쉬게 됩니다. 자연적인 현상이거든.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제 굉장히 숨이 가빠지고
그리고 행정막 그런데 이제 근육이 몸의 근육에 긴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숨을 가쁘게 쉰다고. 그게 아예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라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내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트레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험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사회에서 있을 때 뭐 백인 스페인 계통 또는 흑인 계통 또 모든 그 아시아계 계통 전부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게 상당히 조금씩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흑인들하고 스페니시 계통은 상당히 잘 참고 그 다음에 좀 신중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동양사에서도 조금 뒤지지 않고 또 세계적으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이게 상당히 이 스트레스에 대한 예민 그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빨리빨리도 하고 우가하는 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것을 이제 좀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문턱이 낮은 거야. 스트레스만 조금만 스트레스가 있어도 같은 강도의 스트레스가 온다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은 더 강하게 예민하게 느끼는 거죠. 또 병원에서도 그 화를 잘 내고 예민한 사람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이해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예민하다고 그렇죠. 그러면 너무나 스트레스의 그런 문턱이 낮아가지고 쉽게 스트레스를 나타낸다고 이야기 다혈질 비슷하다고 그렇게 우과하는 성질이 많다고 하면 이제 의사가 요거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예민하시네요. 뭐 그렇게 하면 이제 환자들이 화를 안 낸다고요. 차차차차 그렇게 차를 두고 자체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인 태뇌 피질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즉석 스트레스에서 이야기할 것은 첫째 스트레스가 있을 때 감지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내가 있다, 몸이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 자존심이 상한다, 화가 난다, 노엽다, 뭐 그런 무시를 당한다, 자기 비하를 시키는 행동을 한다, 업신여기를 한다, 뭐 그런 거 있으면 잘 빨리 느껴야 됩니다. 정확하게 상대방의 의도나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먼저 강의도 이야기한 것 같이 자기 습관대로 자기가 했던 습관대로 부정적인 거나 조급하게 생각하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훈련을 자기가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누가 그것을 가르쳐 줄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배를 이렇게 복식호흡 같이 배를 움직이시라고 그 말씀입니다. 배를 이렇게 화를 일으키게 하면은 이제 이게 급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뭐 신체를 움직인다고. 이제 공격 태세를 한다면 상대방도 바로 공격 태세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깨를 이렇게 막 엄청나게 힘이 센 것 같이 뭐 주먹을 불끈 쥔다든가 상기해가지고 신체적으로 오버 액팅, 그러니까 너무나 크게 반응을 하면은 상대방한테 공격이 들어온다고. 근데 그것을 늦춰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배를 이제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숨을 쉬어도 좋고 숨을 크게 쉬면은 상대방이 저 친구가 숨을 깊이 쉬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렇게 반응이 없잖아. 화를 낼 일은 아니잖아. 상대방이 뭐 숨을 깊이 쉬고 내고 그러면은 별말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기는 그 심호흡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고 자신이.
그러면 자신이 이제 이 대뇌 피질이 일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을 보는 거고 스트레스를 유찰시키는 거예요. 딜레이, 지연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식호흡이 좋다. 그 세 번째는 이제 급성으로 스트레스가 오면은 먼저도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이 맹수하고 부딪혔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근육을 많이 산소가 됐든지 양분이 있든지 모아가지고 도망가든지 대기를 그럼 근육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근육이 필요하면 너무나 갑자기 수축을 하고 그러면은 또 뛰려고 하는 시초에 근육이 긴장하게 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근육이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해준다고 이렇게. 그래서 뻗치는 운동, 관절이 됐든지 근육이 됐든지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화가 났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목이 이제 아프니까 목에 붙어 있는 근육이 긴장하기 때문에 목도 아프면 이렇게도 해보고 또 허리도 이렇게 좀 펴보고 자기 자신이 조금 자기 자신의 그 패턴을 자기가 창조하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기가 제일 맞고 제일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은 그것을 자연히 이제 그 개념을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자기 자체 개인들이 그걸 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뭐 연상요법까지는 잘 안 되죠. 화를 나고 하는데 옛날 연애했던 시절에 좋은 시절 그때를 생각한다면 연상요법이 되겠지만은 그렇지는 않고 옛날에 깡패나 그런 사람들과 대결을 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시간을 두고 좀 뭐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편안하게 대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스트레칭 그것은 급성 스트레스에도 마찬가지고 만성이 있을 때도 결국은 근육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좀 가볍게 한다든가 목욕을 한다든가 마사지를 받는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제 생기고 그런 것을 복식호흡이나 또는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자율신경을 굉장히 부조화. 일본 학자들이 자율신경 부조화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소리예요.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이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하고 서로 기량자랑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해야지 스트레스는 그게 깨져 있으니까 그것을 차차차차 이제 정상화시키는 것이 이제 자율신경 조화를 시킨다. 그런 것은 이제 그리고 만약에 근육이 아프고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 진통제도 줄 거고 주사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최악의 제일 마지막 수단이고 자기 자신이 해결을 해야죠. 즉석에서. 그래서 즉석 스트레스 해소법.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강의는 즉적 스트레스에서 감정이 이게 많이 복받쳐 오르니까 그 감정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조절을 할 건가 융통성 있게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